어릴 적엔 모든 것이 그 사람 같았죠. 목소리, 손냄새, 문을 여는 소리마저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서 선명해집니다. 그늘이었으나 뿌리였던. 당신은 어릴 때 부모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따뜻한 눈빛, 다정한 품 아니면 무거운 침묵과 날선 말투. 우리는 그들의 말과 몸짓, 웃음과 무관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때론 짐이 되고 벗어나야 할 굴레가 되기도 하죠.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자주 반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살보다 그들이 원하는 모양을 꿈꿨죠. 그리하여 자식은 묻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았느냐고. 왜 당신의 불안과 후회를 내 어깨에 실었느냐고.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그 질문은 곧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아이를 키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가 했던 선택들이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죠. 니체는 사랑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외면하면 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마침내는 나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와 닮아간다고 느끼는 건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 실수 속에서 인간됨을 배워가기 때문이죠. 때론 부모는 뿌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늘만 짙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늘이 짙었다는 건 그만큼 뿌리가 깊었다는 뜻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흔적들, 상처와 사랑을 나는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고, 다음 회차에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말들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흔적을 남기는지, 그 말을 통해 어떤 철학적 깨달음이 가능한지를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으며 자랐나요? 착하구나, 잘했어. 혹은 왜 그것밖에 못하니, 또 그러냐?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하죠.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움츠러들고, 누군가 칭찬하면 불편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건 그 오래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묻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살아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부모가 준 말로 세상을 배우지만 그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말들은 우리의 내면을 만드는 돌과 같아서 누군가 내 안으로 들어와 다정한 말을 던지면 그 돌에 부딪혀 튕겨나가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 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돌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할 뿐이죠. 철학은 그런 순간을 기다립니다. 무심코 흘러나온 나의 말이 혹시 내가 싫어하던 부모의 말투와 닮아 있진 않은지, 나의 목소리에 숨어든 과거의 흔적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들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직면하게 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는 일은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들은 말은 하나의 유산이자 때론 벗어나야 할 족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되물으며 당신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로 누군가를 만들고 있는가 하고, 다음 회차에서는 부모를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그 용서의 본질에 대해 고대 철학자들의 시선으로 천천히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냥 잊어버려.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있는 것이 진짜 용서인가? 무시하는 것이 성숙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기억은 감정과 함께 살아있다. 용서는 그래서 단순히 과거를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의 위치를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일 뿐이죠.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내 안의 분노와 상처에 말을 걸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완전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치이고 두려움에 흔들리며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존재.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해를 통한 거리두기,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기. 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크게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는다. 이긴다는 건 복수나 도덕적 우위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용서는 싸움이 아닙니다. 관계의 결말도 있는 것도 아닌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나 자신을 바꾸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모를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한 인간. 때로는 미워할 수 있지만 더는 미워하지 않게 되는 당신이 용서하려고 할 때 그건 누군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유로워지려는 의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 배운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현재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짓는지를 철학자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배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사랑받은 방식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혹은 사랑받지 못한 방식대로도 어릴 적 부모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이후 우리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무심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는 사랑이란 원래 말없이 주는 것이라 믿고 과하게 기대했던 어머니 곁에선 늘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니 부모와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지금의 인간관계, 연인, 친구, 동료 사이에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칸트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로서의 사랑. 그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방식을 되풀이하는가? 누군가에게 너무 맞춰주는 나 또는 쉽게 벽을 세우고 선을 긋는 나. 그 모습 안에 부모가 남긴 감정의 패턴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들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다투고 기대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랑의 모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죠. 사랑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고스란히 물려주기도 하고 받지 못한 것을 억지로 채워넣기도 하죠. 그러나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끊어진 선을 다시 잇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그 선은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의 모양을 스스로 그려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모가 보여주지 못했던 다정함을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내어주는 것. 사랑은 그렇게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도 배우고 바꾸고 흘려보낼 수 있는 감정. 다음 회차에서는 부모와의 거리라는 주제를 통해 멀어져야 가능한 이해와 가까워야 가능한 고통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사유해 보겠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늘 거리의 문제였습니다.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멀어지면 마음이 허전해지니까요. 어릴 땐 그들이 전부였고 사춘기엔 그들이 전부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틈이, 그 거리가 꼭 우리 삶 전체 같다는 걸 알게 되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통제를 인생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무심함이 아니라 감정을 제자리에 두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부모를 향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그들의 걱정이 나의 두려움이 되고 그들의 기대가 나의 무게가 됩니다. 너무 멀어지면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도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진실한 아이러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닿되 억지로 머물지 않습니다. 모양은 가지되 중심을 잃지 않죠. 부모와의 거리는 그런 물의 마음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닿되 잠기지 않고 멀어지되 끊어지지 않는 거리. 당신이 지금 부모와 어떤 거리에 있든 그 거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숨 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이해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다정한 시도는 가능하다. 다음 회차에서는 부모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그 이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지를 조심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겪은 사람은 압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단지 슬픔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들의 습관이 남은 자리에, 그들의 말버릇이 스민 공기에, 우리는 문득 혼자 있는 방에서 아주 낯선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낸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째서 그토록 무뚝뚝했는지, 왜 자주 화를 냈는지, 왜 마지막까지 말없이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그 모든 왜가 이제 더는 되묻지 못할 질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하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영혼의 이탈이라 믿었고, 진짜 두려운 건 살아있으면서도 자신을 묻지 않는 삶이라 말했죠. 부모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 그 선택들이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양,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 죽음은 멈춤이 아니라 사유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사라지지만 그들이 남긴 무언가는 내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식탁 위의 빈자리, 전화기 속에 남은 발신 목록, 오래된 반찬통의 냄새,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부드럽게 흔들며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면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될까? 우리가 그 문장을 쓸 준비가 되었는지, 그 문장을 부모가 읽는다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죽음은 그런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삶의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 자식이 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 철학자들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일은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복잡합니다. 그들의 삶이 나의 출발이 되었기에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기대였고 어느 날부터는 누군가의 실망이 되기도 했죠. 자식이라는 자리는 늘 아래에 있지만 때론 위에 서게 되고 받는 쪽이지만 또 주기도 해야 하며 어린 존재지만 끝내 부모를 돌보는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이중적이고 복잡하고 선명하지 않은 역할. 철학은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시작됩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수단이 아닌 존재, 이용되는 것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 그러나 자식은 자주 수단이 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의 보상으로 기대되는, 가문의 명예를 이어야 하는, 심지어 마지막 순간을 지켜줘야 하는 책임의 상징. 당신이 이런 역할 속에서 혼란스러웠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구조가 인간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식이 된다는 것은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거울 속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증오하며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그리움 속에서 매일 울지만 그 모든 감정 안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이었고 지금은 누구의 사람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고까지 했죠. 하지만 그 사랑은 복종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다시 빚는 고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 운명도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이되 끌려가지 않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조심스럽게 그려나가는 일. 다음 회차에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이제 부모가 된 자식의 내면을 철학적으로 들여다보며 사랑과 미움, 반복과 단절의 윤리를 사유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된 자식들, 어느새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예전엔 불만만 가득했던 자리, 비판하고 멀어지고 싶었던 자리, 이제는 그 자리가 그저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자식의 식사를 챙기며 어릴 적 부모가 내게 차려준 밥상이 떠오르고 야단치고 나서 한밤중 조용히 자는 아이 얼굴을 보며 자신이 과했는지 반성하는 그 마음 안에 그때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죠. 사랑하는 방식은 반복됩니다. 우리는 자주 부모가 했던 말을 무의식적으로 되뇌고 그들이 했던 선택을 다시 따라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때 그 사람도 완벽하려 애썼던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을. 니체는 아버지를 넘어서야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넘는다는 말이 미워하고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건 비로소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아이에게 부모가 나에게 했던 방식이 아닌 지금 내가 진심으로 믿는 방식으로 다가가려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부모라는 말의 무게를 조금씩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누군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될 존재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래도록 따뜻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때론 지치고 때론 버거우며 자신조차 다독이지 못한 채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려 애쓰는 그 모든 하루가 철학이 되기에는 너무 고단한 날들. 그럴 때 철학은 말합니다. 완벽한 사랑보다 기억되는 다정함을 선택하라. 당신이 오늘 아이에게 건넨 한마디, 그 눈높이에 맞춰 앉았던 짧은 순간이 그 아이의 오래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그 기억 하나로 이어지니까요. 다음 회차에서는 부모가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가 부모-자식 관계 바깥에서 어떻게 철학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사유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로 더 자주 불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도 어디선가 엄마, 아빠라는 호칭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그 모든 관계의 호칭 이전에 당신은 그저 하나의 존재, 자기 자신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타인을 이해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묻는 일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깊고 강한 인연이지만 그 인연에 갇혀 개인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했던 색깔, 음악, 계절조차 잊어버린 채. 그러나 니체는 단호히 말합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경험한다. 부모가 된 당신, 자식으로서 살아온 당신, 그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서서 묻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철학은 그 물음에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물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당신이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관계에 묻혀선 안 됩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물음은 당신이 누구의 자식이든 누구의 부모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유효하고 절실합니다. 생각조차 멈추고 싶을 때 너무 오래 떠올리다 보면 끝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때로는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적 있으시죠? 철학은 늘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하지만 어떤 관계는 더 파고들면 무너질까 두려워 그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부모와의 기억이 감정이라는 이름의 찌꺼기로만 남아 그저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워버리고 싶을 때 이제 그만 생각하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 감정이 너무 오래되고 지나면 그저 등 돌리는 게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건 아닙니다. 당신은 버텨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의 상처, 그 기억의 무게, 아무도 모르게 가슴에 묻고 살아온 존재. 니체는 말했습니다. 기억은 힘이 아니라 버티는 방식이다. 그래서 잊으려는 선택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되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조용히 뒤돌아 걷는 길. 괜찮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견뎠다. 그리고 나는 살아간다.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묵직한 고요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자식도 누구의 부모도 아닌 오직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마지막 마음의 형태일지 모릅니다. 이제 사유 없이 완결된 10회차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리즈나 주제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의 말. 9회차에 이어 사유라는 단어를 빼고 10회차 만들어줘. 챗GPT의 말. 물론입니다. 이전 9회차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사유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10회차를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10회차 고요한 사랑의 자리. 오랜 관계를 지나 미움과 그리움, 닮음과 회피를 반복하고 나면 마침내 다다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말없는 평화의 자리.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서로를 가장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모름조차 지금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조금씩 풀려나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존재의 고요를 말해왔습니다. 그 고요는 침묵의 방어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신뢰 혹은 체념에서 오는 차분함입니다. 삶은 결국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과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부족함을
하나의 질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와의 지난 시간도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아도 되는 한 편의 이야기처럼 흔들리고 삐걱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니체는 물었습니다. 내 삶이 한 줄의 문장이라면 그 문장을 누구에게 읽히고 싶은가? 그 문장은 누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하루의 기록들, 지금 그들을 떠올리며 무엇을 느끼든 괜찮습니다. 화가 나도, 그립지 않아도, 눈물이 나지 않아도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한 사람의 생을 진심으로 통과해왔다는 기록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이제는 부드럽고 고요하게 당신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관계를 조금 더 너그러이 바라보고 조용히 끌어안을 수 있도록 10회차에 걸쳐 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었다면 아마도 그 관계 안에서 한 번쯤은 말없이 울었거나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다 지쳐버린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아팠으며 지금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그 삶에 누가 되었든 이야기 하나쯤은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 이 영상의 문장 하나라도 닿았다면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세요.